새벽 4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재래시장 입구.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 3,200원.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67세의 나이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죽든가 아니면. 그녀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 라고 적힌 검은색 명함. 어제 시장에서 어떤 남자가 슬쩍 건네고 사라진 것이었죠. 할머니 생활이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음흉한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보온병 몇 개와 종이컵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파는 따뜻한 숙취해소 차.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팔리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숙취 음료가 더 싸고 편했으니까요.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시장 입구 과일가게 사장 박 씨가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영희가 손수레를 세우고 준비를 시작할 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아주머니 숙취해소 차 한 잔 주세요. 네, 3,000원입니다. 영희가 보온병에서 뜨거운 차를 따르자 여성은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성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놀란 눈으로 10,000원짜리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얼마만인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검은 명함이 또 만져졌습니다. 영희는 명함을 꺼내 찢어버리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영희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정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구청에서 3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두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영희. 5 식구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내년에 정년퇴직하면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요. 당신이 하고 싶다던 분식집 어때? 정호는 늘 영희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영희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전통 음식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거든요. 정말? 당신 연금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둘이 소소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정호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 치료비에 썼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정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도울게. 큰아들이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했고 둘째는 사업 실패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영희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곧 해고되었죠. 그 다음은 청소일, 그것도 무릎이 나빠져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게 지금의 손수레 장사였어요. 새벽 시장에서 숙취해소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것.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하루에 5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편의점이 늘어나고 배달 앱이 보편화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 설상가상으로 시장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점상들은 모두 철거 대상이 되었죠. 아줌마 이제 장사 접으셔야 할 것 같은데. 시장관리소 직원이 며칠 전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1달 안에 정리하셔야 해요. 보상금은? 글쎄 노점상이라 별로 없을 거예요. 영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영희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좁은 방. 그것도 월세가 밀려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용돈 좀 붙여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전화를 끊고 영희는 다시 그 검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특별한 서비스. 좋은 조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들었으니까요. 어떤 할머니들이 생활고 때문에. 아니야. 절대 안 돼. 영희는 명함을 찢으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야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손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따뜻한 숙취해소 차 드세요. 몸에 좋은 전통차예요. 목이 아프도록 외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희가 차를 따르는 동안 남자는 영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검은 명함이었어요. 생활이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외로운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뿐입니다. 남자는 5만 원짜리를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5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달 월세의 10분의 1. 이런 돈이 매일 있다면. 아니야. 정신 차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영희가 번 돈은 5만 원이 전부였어요. 다른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희는 2개의 검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 정말? 언제? 1달 정도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싶었어.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와서 이 고시원을 본다면,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딸이 오기 전까지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오세요.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영희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영희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어요. 1203호로 오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03호 문 앞에서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오피스텔 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남자가 와인을 따라주려 하자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영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남자의 손이 영희의 무릎에 올려졌어요. 잠깐 이건. 쉿.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일 뿐이에요.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벌써 가시려고요? 아직 돈도 안 드렸는데. 남자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20만 원이었어요. 이거 받고 잠시만 더 있다 가세요. 정말 대화만 할게요. 영희는 돈을 바라봤습니다. 20만 원. 일주일치 생활비. 10분만요. 정말 이야기만. 영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것, 자식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 영희는 건성으로 들으며 시계만 봤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시간 다 됐어요. 영희가 일어서자 남자가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이번엔 30만 원 드릴게요. 영희는 대답 없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밖에 나오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주머니 속 20만 원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시작이야.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할머니 시간 있으세요? 제 친구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영희는 거절하려 했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가 시작되었고 세 번째, 네 번째. 어느새 영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었지만 가끔은 영희는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이 오기 전에 좀 더 나은 방으로 옮겨야 했고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영희는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어요. 딸이 한국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 영희는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딸 앞에서는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와, 여기 좋은데? 딸 수진이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이사했어. 엄마 건강은 괜찮아. 많이 수척해 보여. 괜찮아. 그냥 다이어트 좀 했어. 수진과 함께한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영희는 그동안 모은 돈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하지만 수진이 떠나고 나자 현실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월세 낼 날은 다가왔어요. 영희는 다시 그 검은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김영희 씨죠. 경찰서인데요. 영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최근 노인 대상 성매매 알선 조직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단에 김영희 씨 이름이 있어서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경찰서에 간 영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걱정 마세요. 젊은 여형사가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이 조직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노려서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한 일들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영희는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그 조직이 찍은 영희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것을요. 삭제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영희는 한강다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다리 난간에 올라서려는 순간 누군가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간 그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왜 나를? 여성은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이정민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민은 영희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정민이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조직을 감시하던 중에 어머니를 발견했거든요.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죄가 없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돈 때문에. 어머니, 그게 선택이었나요?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정민의 말에 영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안전한 쉼터로 모시고 생계 지원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며요. 정민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영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소개한 쉼터는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창피하고 죽고 싶었죠. 70세의 박 할머니가 영희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새 삶을 찾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 그리고 직업 교육까지. 영희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 차 끓이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교육 강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카페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영희는 작은 사회적 기업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희망 나눔 카페라는 곳이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었죠. 영희 씨 첫 월급이에요.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카페에서 일하면서 영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손님들은 영희가 끓인 전통차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차는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영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생활고 그리고 그 어두운 시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이 쏟아진 거예요. 할머니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기사를 본 것이었죠.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창피하지 않니? 창피한 건 우리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둘째와 딸도 왔습니다. 네 사람은 카페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희망 나눔 카페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상담사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희는 매일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희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중년 남자 영희를 처음 오피스텔로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영희는 놀라서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남자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양복도 거만한 태도도 사라져 있었어요.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새 출발하시길 바라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후 정민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2년째가 되던 해 영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벽 4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새벽 4시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죠. 하지만 곧 해가 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그 이면의 어두운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었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죠. 영희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강연장에서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하신 건 잘못 아닌가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것 외에 보이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째 영희는 자신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영희의 희망 찻집.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영희는 전통차를 팔며 동시에 노인들을 위한 상담소 역할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하실래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노인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 영희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를 건넸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영희는 할머니를 정민에게 연결해 주었고 쉼터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새 삶을 찾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찻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었고 많은 후원도 들어왔어요. 영희 씨,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시는 게 어때요? 한 사업가가 제안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찻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을 위한 쉼터 같은 곳.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절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신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새벽 4시 희망을 만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5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72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인사했습니다. 그럼 새벽 4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왜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거든. 그때 누군가 찾아올지 모르잖아. 영희는 찻집 문에 걸린 작은 팻말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도 새벽 한 여성이 찻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지친 얼굴이었어요. 지금 문 여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여성은 들어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불이 켜져 있어서. 영희는 여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아침 7시 자식들이 찻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엄마를 보러 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도 누구 도와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한 분 오셨어. 엄마는 정말 천사 같아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천사는 무슨. 그냥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쉬면 뭐해. 이 일이 내 삶의 의미야. 정민도 자주 들렀습니다. 이제는 영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지냈어요. 어머니, 오늘 특강 어떠셨어요? 좋았어.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정이 대단하더라. 영희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어느 날 영희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영희 씨께, 저는 5년 전 영희 씨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봉사 단체를 만들어 노숙인들을 돕고 있어요. 영희 씨의 용서가 저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7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영희의 할머니로 더 유명했어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고 여러 상도 받았지만 영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일 찻집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한때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영희는 청년을 안아주었습니다. 찻집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도운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한 기자가 취재 중에 물었습니다. 뿌듯하다기보다 감사하죠.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영희는 새벽 4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가 새벽 4시였어요. 죽음과 산 사이에서 방황하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새벽 4시는 제게 희망의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행복이란 뭔가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요. 나이가 들어도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행복이에요. 그날도 새벽 4시 영희는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 혹시 지금 열려 있나요? 네,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영희의 미소는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새벽 4시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영희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희망 찻집. 그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곳,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곳이었어요. 영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벽 4시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 하지만 곧 해가 뜨는 시간. 영희는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